카카오는 우리가 지주사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 모두 다 지주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주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매각한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국민 주식이 삼성전자였거든요. 네. 물론 지금도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갖고 계신데 그 카카오가 최근에는 더 뭔가 약간 좀 국민 주식으로 부각받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긴 해요. 뭐 네. 주주 명부를 제가 다 보진 않아서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카카오가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잘 나갔어요. 네. 그래서 한 6월 24일 장중에 17만 3천 원 네. 고점을 찍고 네. 지금 쭉 내려오는데 뭐 최근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4만 원대 초반이에요. 네. 그래서 약 한 얼마죠? 이 정도면은 한 거의 한 20% 가까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네. 하반기 뭔가 그 반등을 위한 포인트나 반등, 그런 건 네. 없을까요? 네. 카카오가 최근에 주가가 뭐 시장의 조정에 맞게끔 한 2개월간, 2개월간 조정을 받고 있고요. 뭐 말씀해 주신 한 15% 내외 정도 지금 주가가 지금 하락된 상태로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회사들이 최근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지금 자회사들의 상장 스케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회사들이 한번 상장할 때마다 지분 가치가 뭐 희석되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지금 카카오가 네이버와는 다르게 조금 주가가 좀 하락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카카오는 우리가 지주사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 모두 다 지주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주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보통 지주사 디스카운트, 지주사 할인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우려하는데 저는 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지주사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티 뭐 이런 여러 가지 카카오 게임즈 뭐 다양한 계열사들 중에 있는데 과연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없이 각 계열사들이 과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전통적인 지주사와는 분명히 다르다. 카카오는 분명히 본업을 다르다. 명확하게 가지고 네. 있고. 우리가 카카오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지주사들이 뭐 SK 하이닉스, SK를 먼저 얘기는 하지만 카카오라는 의미는 우리한테 사실은 거의 너무나 실생활에 체감된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핵심 플랫폼은 카카오가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카카오가 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상장한 카카오뱅크가 지금 현대차를 넘길 만한 시가총액으로 급성장을 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매각한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해보면 카카오뱅크의 이 시가총액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마 대하락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습니다. 반대로 뭐 곧 상장 예정인 카카오페이에서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를 만약에 매각한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 과연 그 밸류에이션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근데 다른 예를 들어 전통적인 뭐 SK 하이닉스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SK가 SK 하이닉스를 만약에 매각한다. 물론 일시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하이닉스가 수십 년 동안 원래 주인 없이도 이렇게 성장해왔던 회사인데 그렇게 큰 하락은 상대적으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율을 놓고 봤어도 우리가 전통적인 지주사로서 카카오를 접근하기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카카오뱅크도 상장하고 있고 자회사들이 상장하면서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로 카카오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는데 만약에 시장의 시각이 카카오는 좀 전통적인 지주사와는 좀 다르구나 이런 게 좀 시장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다시 주가는 좀 자리를 잡고 우호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카카오뱅크 상장 전후 카카오의 주가를 보면 네. 그렇게 막 빠진 건 아니고 그 전에 사실 좀 맞습니다. 많이 네. 빠졌긴 했고 그 다음에 확실히 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매각한다라고 네. 하면은 뭔가 이게 느낌이 K뱅크랑 틀리죠. 비슷한 틀리죠. 그런 네. 느낌이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핵심 플랫폼은 여전히 카카오에서 계속 가지고 있고 오히려 카카오로 인해서 자회사들이 먹고 사는 이런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틀린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전통적인 지주사로서 할인율의 잣대를 적용하는 건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또 계속해서 자회사들이 상장되고 해서 네. 그런 상황에서는 네. 약간 좀 투자 심리가 눌려져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와 네이버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M&A를 많이 하죠. M&A를 많이 하는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는 게 네이버는 M&A를 하지만 상장을 시키지 않아요.
자회사로 두면서 네이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주사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 네,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네이버의 직접적인 가치가 이제 오르게끔 이제 어떤 플랫폼이 짜져 있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티라든지 비상장 시절부터 인수하면서 투자 유치를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투자 유치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이 기업들을 4년 후, 5년 후 이렇게 차례로 이제 상장을 시키고 있는데 투자 유치를 받은 사람들한테 엑싯의 어떤 플랜을 마련을 해줘야 되고 이익 실현을 플랜을 하려면 결국에는 IPO밖에 없거든요. 네, IPO를 해야만 그 투자자들의 엑싯 이제 방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는 예전부터 좀 투자 유치를 많이 받으면서 그런 기업들을 엑싯의 일환으로 IPO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약간 같지만 다른 그런 방법론적인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럼 방법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사실 좀 투자하기 좋은 게 네이버긴 하겠네요, 그러면. 사실은 뭐 네이버와 카카오 뭐 어떤 게 더 좋냐 사실은 알 수는 없는데 사실 또 이런 질문을 저도 사실은 현업에 일하면서 많이 받아요. 카카오 사야 되냐 네이버를 사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네. 호날두가 위대한 축구 선수인지 메시가 위대한 축구 선수인지 진행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둘 다죠, 사실. 둘 다죠.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기는 한데 네이버를 상징하는 녹색, 카카오를 상징하는 노란색, 그쵸. 녹색과 노란색 네. 그렇게 뭐가 더 뛰어나냐 이런 질문인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비슷한 길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네이버 검색 시장부터 예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광고, 검색, 쇼핑 이쪽에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금융이라든지 모빌리티 이쪽이 굉장히 이제 강한 또 장점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대기업들과 협업을 굉장히 잘합니다. 물론 카카오가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뭐 CJ라든지 신세계라든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카페24와 또 주식 교환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런 연합 전선을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뭐 SK나 뭐 삼성과도 뭐 협업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협업 면에서는 좀 네이버는 좀 약간 뒤에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네이버는 그런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네이버라는 타이틀을 전면에 내놓지는 않습니다. 네, 전면에 내놓지는 않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좀 직접적으로 하는 그래서 카카오라는 네임을 먼저 앞두는 약간의 이런 차이점은 있지 않나 싶고 또 반대로 마찬가지로 M&A를 제가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최근에 뭐 웹툰 기업들이라든지 웹소설 기업들 이런 것들 계속 인수를 하면서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 뭐 북미, 유럽까지 이제 비즈니스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히고 있는 이런 와중에 최근에 이제 뭐 SM 엔터테인먼트를 과연 카카오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뭐 네이버 쪽으로 가는지 이런 이슈들도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네이버가 조금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네이버가 지금 조금 카카오보다는 앞서 있고요. 반면에 성장성 측면에서는 좀 카카오의 보폭이 조금 더 크지 않나. 물론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절대 규모만은 네이버보다는 아직은 작지만 성장률 면에서는 네이버보다는 지금 조금 앞서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의 PER이 아마 뭐 시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100 이상을 지금 보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의 지금 PER이 50 내외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투자자들은 카카오의 리포트를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보면 3년 후 카카오의 PER을 지금 현재는 100 이상이지만 3년 후에는 50 정도로 지금 평균으로 보고 있어요. 두 배 정도 오른다는 거네요. 네, 2배 정도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50 PER은 딱 네이버의 현재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3년 이상의 카카오를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의 카카오의 모습이 아니라 3년 후에 카카오는 지금의 네이버처럼 돼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써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 물론 애널리스트 분들이 10년까지 내다보지는 않아요, 리포트에서. 근데 만약에 200, 100, 50 이런 식으로 PER이 떨어졌을 때 만약에 10년 후라면 가령 뭐 30 언더로 PER이 만약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국내 일반적인 제조업 대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카카오가. 그럼 나는 10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카카오의 PER이 100이 그렇게 비싸다고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3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건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네. 사실 변수도 많고 변동성이 많아서
그 3년, 10년이라는 이 장기 투자 기간이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꼭 성장주를 가치주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또 장기 보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장기 보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이버의 녹색과 카카오의 노란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시는지 아시나요? 모르겠네요. 저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물어보니까 네. 제가 혼자 뇌피셜로 해보니까 연두색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겠네요. 네. 좀 연한 색깔. 살짝 연한 네. 초록색이 되지 네. 않을까 네. 싶은데 사실은 그런 연두색 역할을 하는 투자 상품이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를 적절히 섞어놓은 ETF가 시장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를 각각 50% 내외로 섞어놓은 ETF가 있기 때문에 나는 호날두인지 메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위대한 선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소프트웨어, 인터넷 ETF 같은 거를 편입하는 게 오히려 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네요. 약간 뭐 선수 2명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다 네. 스카웃해서 네, 네. 한 팀으로 그냥 뛰게 하는 게 네, 연두색인 ETF로 투자하는 게 뭐 10년 후 누가 더 퍼포먼스가 좋은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ETF를 장기 보유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그 카카오는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약간 비교를 하자면 네이버랑 성장 초입에 있는 약간 테슬라 느낌이고 네, 그 다음에 네이버는 어느 정도 성장 중기 정도인 아마존 같은 느낌? 네, 네. 약간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굳이 어떤 비교를 말씀인지 하자면, 알겠습니다.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네, 임하시는 게 좋겠네요. 투자 네, 임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렇게 시장이 힘든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반기 네. 이제 한 4개월 남았네요. 네.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혹시 좀 챙겨봐야 되는 그런 섹터 투자 관점에서 네. 뭐가 있을까요? 하반기 사실은 뭐 하반기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아마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는 리오프닝주를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건설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 업종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보험이요? 네, 보험 업종도 상당히 소외된 업종인데 지금 상당히 소외된 업종이기는 하지만 뭐 몇몇 업종 보험 회사들도 사실은 올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아마 우리나라 모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보험업에 대한 또 업황이 또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약간 소프트한 주식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행, 레저, 렌터카 이런 쪽도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온도가 좀 떨어지고 다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컨트롤되면은 이 주식들이 좀 다시 워낙 지금 실적이 견고하기 때문에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상은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작년부터 올해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엄청 핫하죠. 그리고 내년까지 아마 이 추세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모주 배정을 더 받을까 아니면 공모주의 퍼포먼스를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집중을 받는데 한편으로는 포스트 IPO 이후의 주식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통 굉장히 뜨겁게 올 시가 뭐 상장 뭐 따상을 했다, 뭐 상한가를 쳤다 이런 기업들도 이제 한 달, 2달 지나다 보면은 오버행 물량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주가가 이제 상장 프리미엄이 이제 많이 빠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작년부터 이런 지금 일종의 트렌드로 지금 계속 했는데 가끔은 저도 1년 전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지금 퍼포먼스가 어떻지? 아니면 올 초에 상장했던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상장 초 반짝했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거품이 많이 제거된 상태거든요. 네, 거품이 많이 제거된 상태고 어떤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포스트 IPO 이후의 종목들을 좀 꼼꼼히 분석해 보면 의외로 이쪽 섹터에서 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주식들을 또 발굴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에 그런 생각도 한번 하반기에 많이 공부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딱 1년이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 네. 1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그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이 다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 그때 이제 뭐 우리 사주 네. 락업 걸린 물량이 네, 나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공모주가 상장하고 나서 1년간은 계속해서 네. 그런 오버행 이슈가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진짜 약간 좀 못 간 주식들 네. 그런 것들은 정말 살펴보면은 약간 지금 공모가보다 좀 하회하고 있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물론 당장 이 주식이 거래량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시장에서 약간 이제 먼발치로 이제 관심에서 이제 소외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별로 없지만 좋은 실적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또 이런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사이클이 한번 오면은 또
굉장한 퍼포먼스가 또 의외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보험 말씀해 주셨는데 보험이 약간 좀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에서 수혜주로 인식되는 그런 네. 쪽이죠. 맞습니다. 보험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사이클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는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시그널 인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은행이라든지 보험업이 선반영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선반영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때 보험업도 올라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면 주식 전반적인 시장도 좀 오히려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인상 전에 완전히 확 꼬꾸라져가지고 네.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어지럽고 네. 뭐 조정도 강하게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좀 미래를 보고 확실히 이 델타 변이라는 게 계속해서 그렇다면 계속해서 안 좋아질 것이냐, 뭐 그런 부분보다도 확실히 뭐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고, 또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9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네. 코로나와 같이 뭐 네. 사는 네. 그런 현실적인 그런 부분도 제시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사실 뭐 주가만 보면 다 팔고 싶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실적을 꾸준하게 잘 내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뭔가 매크로 환경이 변했을 때 어떤 기업들이 돈을 벌지 잘 생각을 하신다면은 아마 투자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대신증권의 김형환 센터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